네, 자, 여러분 2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4페이지의 소멸시효 4번 문제입니다. 자,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소멸시효의 완성은 당사자의 항변 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소멸시효 주장을 하여야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그렇죠. 당사자 원용을 요한다. 소멸시효는 당사자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 원용을 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상 법원의 직권판단, 직권조사상이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뭐 틀림없습니다. 네, 틀림없고요. 2번 환매권 등 형성권 행사로 발생한 개별적 청구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되죠. 그러면 환매권이라는 것은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이것은 보통의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했죠. 자, 뭐냐면 앞에서도 했습니다. 여러분 취소권 단기 소멸 146조에 그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건 소멸시효가 아니고 무엇이다? 제척기간이다. 그러나 그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을 행사한 결과 행사할 수 있는 파생되어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것은 보통의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취소권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환매권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취소권, 환매권 모두 뭡니까? 형성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환매권 등 형성권 행사로 발생한 개별적 청구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 그럼 환매 아까도 앞 시간에도 환매가 잠깐 언급됐는데 환매가 뭐예요? 갑과 을이 갑이 예를 들어 어떤 토지 X 토지가 있다. 이 토지를 매매를 하죠. 매매하면서 매매계약서 특약란에다가 밑에 특약란에다가 환매 특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환매 기간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을 수 없는데 만약에 이제 갑과 을 사이에 환매 기간을 뭐 4년으로 약정을 했다. 그럼 4년이 딱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처음에 매수인으로부터 받았던 매매 대금에 매수인이 처음에 자신의 토지를 가져갈 때 소유권 등기 가져갈 때 매수인 측에서 부담했던 매매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이걸 우리가 합쳐서 환매 대금이라거든요. 그 환매 대금을 돌려주면서 동시에 소유권을 다시 되가져 오는 겁니다. 그죠? 팔았다가 다시 돌려받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환매권 행사랍니다. 그럼 팔았다가 도로 살 걸 뭐하러 파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환매 특약이라는 것은 환매라는 것은 하나의 담보작용을 하는 것이죠. 소유권 이전 형식을 빌린 담보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당권이나 뭐 질권이나 이런 것처럼 제한물권 법리에 설정 법리한 담보제도가 아니라 양도담보나 환매 이런 것들은 소유권 이전에 법리한 담보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이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별적 청구권 뭐요?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뭐 나온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이것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소권이나 환매권 그 자체는 제척 기간이 적용이 되지만 그러한 권리 행사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개별적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자,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하고요. 그 다음에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를 때는 이때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의외로 그죠? 예, 그래서 지금 3번 지문은요.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지만 법원은 실체 진실을 위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잘 나가다가 끝에 틀렸죠.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했는데 틀렸고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해설의 여러분 밑줄 작업 좀 하시죠. 오른쪽 페이지 해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네 번째 줄 올라가면 따라서 여기 보이시죠? 자, 형광펜으로 밑줄 쫙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됐다. 밑줄 딱 쳐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답이었고요. 그다음 4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 기산점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발생되고,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이행기부터 너 줄 때까지 나 못 주겠다. 서로 팽팽히 맞서는 동시행 항변권. 그건 서로 간의 이행기로부터 동시행 항변권은 소멸시효가 기산이 된다. 기산점. 자, 206페이지. 자, 한 페이지 넘겨서 6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그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그 의사에서 재판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뭘 요한다? 원용을 요한다. 그랬습니다. 원용 요한다. 그러나 제척기란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도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 고려한다. 이미 설명드렸죠? 직권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다. 소멸시효는 중단제도와 정지제도가 있다. 여러분, 그렇죠? 중단제도 이제 곧 나오겠죠? 소멸시효 중단하면 청구, 큰 묶음으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승인. 그죠? 물론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지급명령 신청 등등 있습니다. 최고. 이제 말로 하는 이유는 곧 그 해당 진도 들어가서 문제를 풀면 또 실판에 반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죠.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럼 소멸시효는 중단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진행된 기간은 제로가 돼버린다.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중단이. 재판상 청구, 즉 소장 제출하면 소장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에다가 소멸시효 지금까지 진행된 기간이 만약에 보통의 민사채권에서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9년 5개월이 지난 상태다. 그런데 재판상 청구를 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행된 기간은 와르르 무너진다. 제로가 된다. 그리고 다시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는 하루 이틀 다시 기산이 되기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중단 제도가 있었고, 또 소멸시효는 정지 제도라는 게 있었죠. 정지. 그렇습니까? 뭐 부부 사이에도 채권 채무가 있을 수 있는데, 부부 사이의 채권은 이것은 부부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부부 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는 죄송합니다. 말 잘못 나왔습니다. 6개월이죠. 정지는 다 6개월이고요. 6개월이고 딱 하나가 1개월이요. 천재사변에 한 정지. 그것만 천재사변에 한 정지 있잖아요. 그것만 1개월이죠. 그래서 모두 6개월. 그래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완성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지죠. 예. 자, 이제 곧 해당 부분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근데 제척기간은 그런 중단 정지 제도가 없다는 거죠. 예, 중단 정지 제도가 없고, 일부 이제 학자들의 소수 견해가 제척기간도 162조의 소멸시효 정지 사유만큼은 제척기간에도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되는 소수의 견해가 있죠. 162조의 정지 사유가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천재사변에 한 정지 있잖아요. 그건 제척기간에도 준용된다. 제척기간에도 준용돼야 한다. 천재사변이 발발하면 모든 국가의 기능은 마비가 될 텐데, 그렇죠? 전쟁이 터졌다. 모든 당연히 사법기관으로서의 법원도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될 텐데, 그러면 제척기간 이것도 정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 있습니다. 네,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으나 일단은 거기까지는 문제 들어가지 않을 테고요. 일단 지금처럼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제도가 없다. 자, 2번 맞고 3번.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원초적이고 근본적으로 여러분 세금도 소멸시효 적용되죠. 보통의 우리는 이제 공법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물론 그 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국세 부과권, 징수권도 소멸시효 대상됩니다. 밑줄 작업 좀 하시죠. 제일 밑에 세설, 제일 밑에서 5번째 줄 올라가면 제일 끝에 밑에서 5번째 줄,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밑줄 치고,
또 그 다음 줄 다 치지 마시고 그 다음 줄에 중간 부분에 조세 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가권 밑줄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 밑줄 이런 것들 모두 자 마지막 줄 제일 밑에 줄 그 부분 위 양자가 다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질문은 앞에서 했던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 종중에 어떤 종중의 대표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승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이게. 매도인이 매수인과 함께 이 매도인이 누구냐면 종중의 대표자예요. 물론 그 종중 부동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당연히 거쳤을 테고 거쳐가지고 이제 결정이 된 사안이고 그래서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매수인을 만나서 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이것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승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례.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 요구. 이것은 민법제 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 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효력이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번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9번.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제척기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제 5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에 있어서 증여계약의 해제. 자, 민법 543조에 의해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자, 우리가 이 말이 뭐죠? 본래 의미의 해제는 뭡니까? 본래 의미의 해제는 일시적 계약관계, 즉 채권관계에서 매매계약이라든가 이런 일시적 채권관계에서 예를 들면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해제권을 행사하죠. 그럼 그 해제권 행사하면 그 해제가 본래 의미 해제고 이것은 소급표가 인정되나요? 그렇죠. 계약 당시로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법적 구속에서 양자가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효력이 소멸되죠. 그러고서는 서로 간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아니라 해제의 법적 효과는 해제권 행사의 법적 효과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되죠. 자, 그럼 또 채권법 내용이니까 또 그쪽 문제 풀면서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귀책 사유 있는 그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 해제권자는 계약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제 자체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원상회복 의무고요. 서로 간의 원상회복이고 그와 별도로 귀책 사유 있는 그 자를 상대로 해서 해제권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그렇죠? 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순수한 의미의 본래 의미의 해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민법 5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해제는 본래 의미가 뭐랄까? 철회라는 철회.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하나의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의 해제는 제척기간 적용을 받죠. 적용을 받는데 이것은 본래 의미의 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철회의 성격을 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기간. 수급인, 공사에 수급인이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있더라. 그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척기간 하면 여기 성격을, 뭐 재판상, 뭐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제척기간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출소기간으로 이제 다루는 제척기간인데
아예 밑에 것 출소 기간에 해당되는 것만 암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위로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제척 기간이라더라도 출소 기간이냐 아니냐. 그래서 출소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채점 상. 이게 요 암기를 어떻게 해버리죠? 그냥 채점. 채점.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유치하게 기억한 게 여러분 평생 기억에 남는다는 거 아시죠? 제가 강의 서두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는, 너무 이렇게 심오한 척, 뭐, 이렇게, 너무 그런 척 하면 안 되고, 때에 따라서 아주 유치해질 필요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자,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여러분. 이거, 채권자 취소권인데, 유치해질 필요도, 암기를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자. 이렇게 유치하자는 게 무슨 또 말이냐면요. 어떤 재소자가, 수영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씩 평가하죠. 뭐, 이게, 작업, 그 어떤 뭐 성적이라든가, 뭐 수영자의 태도 이런 거 평가하지 않습니까? 교도관들이. 그래서 채점을 해가지고 채점을 해서 상을 주고 채점상을 주고 출소시켰다. 밖에 내보냈다. 물론 그 출소하고 이 출소는 다른 거죠. 그건 교도소 출소고 구치소에서 나온 출소고 이 출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는 기간을 말하는 출소니까 여러분. 본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만 암기를 위해서는 뭐 수단방법 가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채점에서 상 주고 채점 상 주고 출소시켰다. 요게 전부예요. 근데 이게 은근히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은근히 나와요. 은근히. 그러니까 은근이란 말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나와가지고 당황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소기간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채점상이다. 그럼 채점상은 뭐냐? 채는 뭐냐? 채권자, 민법제 406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 취소권이다. 오늘 이 두 번째 나오네요. 재판상 형성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법 205조 이하에서 나오는 점유보호 청권이라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점유물 반환 청권, 침탈당한 날로부터, 점유물 반환 청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런 거 있죠. 점유보호 청권, 점유보호 청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속법에 하면 상속회복청권 나오잖아요. 상속회복청권. 청권은 땡땡 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채점상. 근데, 셋 중에 요 두 개를 가끔 물어봐. 그죠? 물어봐. 그러니까, 셋 중에서도 또, 좀, 채점 좀 조심하시고, 상대적으로. 자, 했으면 암기했다. 암기했습니다. 채점상 출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출소기간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주 속편하게 OX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9번의 2번 지문 다시 보면 민법상 수급일에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다 했는데 출소기간 여기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 틀리고 그것도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답. 그 다음에 3번. 매매 예약 완결권. 자,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이죠. 예약에 기해서 본계약을 체결시킬 일방적 의사표시, 그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되고 그 기간을 지난 때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이 경과로 소멸한다.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이니까 제척 기간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민법제 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 기간이라고 했고 맞죠? 취소권의 단기 소멸 3년 10년 하는 거예요. 제척 기간. 제척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한다.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다음에 5번. 제척 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맞죠,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9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 하여튼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그래도 이제 시간이 그래도 좀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예, 여러분이 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자, 자, 212페이지. 자, 법원 행시.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 이것은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기한을 아예 정하지 않는
그런 권리 발생한 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이것은 이행불능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하면 줄여서 뭐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면 바로 그 이행불능시 이렇게 끊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끊어서 가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인 때부터 진행됨으로까지 좋은데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기입되고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기입된 때로부터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네, 틀렸는데요. 자, 틀렸고 여러분 해설을 이제 밑줄을 좀 쳐야 되겠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기입됐다 해서 처분 못합니까? 이행불능입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어떤 부동산에 등기가 됐다 해서 그 부동산 처분이 안 되냐고요. 즉 이행불능으로 확정됐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다 해서 그것만으로 이행불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이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처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행불능이라고 볼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가처분 등기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죠? 그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이건 여러분 해설의 밑줄 작업을 좀 하시죠. 해설을 여러분 꼭 좀 읽어 두셔야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자, 해설 마지막 줄에서 기준으로 삼으면 한 7번째 줄 올라가 보시죠. 밑에서 위로. 그리고 끝부분에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자, 그 다음부터 밑줄 치세요. 제3자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기입됐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의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일 뿐. 네? 까지 밑줄 쳤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바로 그 밑에 줄에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계속 줄치세요. 그 다음에 그 가처분 등기로 인하여 바로 그 계약 자체가 매매 계약 자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고라 돼요. 거기서 끊으세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갑하고 이 그림 그대로 활용하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체결됐는데 이 갑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가처분 등기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그럼 뭐가 이행불능이냐? 갑이 예를 들어서 병에게 을하고 이미 계약해놓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만 총칙에서 저 앞부분에서 갑이 병과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말입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쪽으로 이전 등기를 넘겨버리면 네? 여러분 너무나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을이 갑에 대해서 매매계약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에 불과한 것이고 갑에서 병 쪽으로 이중매매되어서 그 결과 이전 등기가 넘어간 것은 이것은 물권이 발생된 것이고 따라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그러한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병 소유로 확정되고 이 부동산은 갑과 을 사이의 이 매매 계약은 결국 뭐가 된다? 이행불능이 된다. 응? 이행불능입니다.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죠? 따라서 이 을의 갑에 대한 이행불능, 자, 이 이행불능은 무엇을 초래합니까?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 중에 하나고 채무불이행에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 채무불이행 사유 중에 하나이며 당연히 채무불이행에 따른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응?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이건 뭐냐면 이행불능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이행불능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뜻이지 제3자 앞으로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이때가 이행불능이 된 때고 이때부터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면 이건 가당치 않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 뜻 이해하시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다 해서 예?
되었다 해서 그것만으로 이게 이행불능이 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 된다는 것이다. 단지 가처분 채권자에게 갑이 대항할 수 없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부동산 자체가 임의로 타에게 처분할 수 없다는 그러한 처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 그만해도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반복되어서 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분히 갖고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요? 이행불능 시 갑이 병에게 뭐 이전 등기에서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확정적으로 이행불능 됐을 때 이때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전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2번 틀리고 정답. 3번에 자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그 채권에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기일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렇죠? 동시행 항변권이 서로 붙어 있으면요. 너 대금 줄 때까지 나 등기서류 못 줘. 매도인 그러겠죠. 매수인 또요. 너 등기서류 줄 때까지 나 대금 못 줘. 서로 팽팽히 맞서는. 응? 너 줄 때까지 난 못 주겠다. 이 동시행 항변권. 응? 서로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그 항변권은 소멸시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행기 시부. 이행기가 뭐예요?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이행기. 갑의 을에 대한 등기서류 교부 이행기.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소멸시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는 권리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즉 무과실이다. 이런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분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또는 그 권리의 존부 있느냐 없냐 또는 권리 행사를 할 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또는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장애 사유에 해당된다. 소멸시효를 저지할 그런 장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 채권자가 돈 빌려주고 자기가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까먹어버렸다.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심해가지고 까먹어버렸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 안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너무 원초도 너무 쉬운 표현을 해서 그렇죠, 여러분. 납득하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권리가 있다 없다 또는 권리 행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5번.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렇죠? 이행기가 진행되지만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니까 기한은 도래했는데 한 달만 늦춰달라. 변제기를 늦춰달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죠? 뭐 흔히 있는 있는 사례 아닙니까? 본래는 어제까지 갚아야 되는데 오늘 전화해가지고 채무자가 뭐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미안하네. 나한테 한 2달만 더 여유를 주면 안 되겠는가? 나 꼭 그때는 꼭 그 대신 이자 잘 챙겨서 내가 꼭 원리금 충실히 갚을 테니까 좀 이해 좀 해주게 하는 상대방 채권자 여부 있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 합의해서 다시 이행기가 연장이 됐잖아요. 그죠? 기한이 유예되기로 합의됐죠? 그러면 합의된 그 이행기가 변경된 이행기, 그때가 도래해야지 소멸시효가 이제 그때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이러한 당연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6페이지 8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설인데 여러분 요건요 2번, 3번, 4번 지문을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시죠. 2, 3, 4번 지문 2번에 보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에서 이 단기 소멸시효가 뭐죠 여러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꼭 취소권의 단기 소멸은 우리 146조의 취소권의 단기 소멸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와 비슷하지만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청구의 단기 소멸시효라는 것이 뭐냐? 바로 3년짜리. 예?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하는 그거. 그래서 그 손해를 안 것이라 하면 손해 발생 사실을 안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알았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알았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가 아니고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알았음을 요하고 자 그래서 지금 틀렸네요. 그것은 아니며 요하고 이 같은 손해를 안 시기에 관한 입증 책임은 증명 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는 누굽니까?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문제에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 그러니까 시효이익을 받을 자는 누굽니까 도대체? 네? 채권자 채무자라는 개념으로 표현해도 되겠지만은 채권자 채무자보다 더 가깝게 가해자 피해자로 하자고요. 불법행위니까 가해자 피해자. 그러면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에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가해자죠. 가해자. 그 기간 내에 3년 내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손해배상 청구라는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린단 말이죠. 소멸시효. 제척기간이 아니고 이건 소멸시효라고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학설이 있죠. 견해가 있는데 판례 중심으로 하죠. 판례는 둘 다 소멸시효로 봅니다. 3년 또는 10년 모두 소멸시효로 봅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로 보는데 이제 틀림이 없고 판례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그 3년 또는 10년이 도과되면 경과가 되면 누가 이익을 봅니까? 가해자가 이익을 보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 안 당해도 되니까죠. 가해자.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증명 책임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니까 시효이익 주장하는 자는 가해자를 자 여러분 이해와 기억을 도모하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밑줄 작업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밑에 해설에 제일 밑에서 여러분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로 올라가세요. 자 불법행위로 형광펜으로 쭉 쳐주세요.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단기 소멸시효에 있어서 손해를 안 것이라 하면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안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알았음을 요하고 아까 그 지문에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알았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것이죠. 또 이 같은 손해를 안 시기에 관한 증명 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까지 밑줄다. 그 다음에 4번. 자, 다시 위에 지문 4번. 부동산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이지만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출제될 겁니다. 출제될 거예요. 엔간하면 나오는 건데.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갑의 특정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일단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등기청권. 자, 이 등기청권은 그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권이다, 물권적 청권이다? 채권적 청권이다. 채권적 청권. 그러니까 채권적 청권을 좀 줄여서 채청이라고 줄여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채권적 청구로서 당연히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보통의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근데 판례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판례가 또 뭐라 그럽니까? 근데 을이 갑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 그런데 판례가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 매수인의 점유, 매수인이 자신의 점유하에 두고 있는 경우, 이렇게 좀 줄여서 표현하겠습니다. 매수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등기청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시효는, 그러니까 등기만 못 받았다 뿐이지 을이 그 토지에 점유를 넘겨받아서 지금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권리에 잠자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면 이건 너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을이 만약에 병에게 매도를 하고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병 앞으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이쪽으로. 그러면 보시죠. 그럼 등기는 아직 누구한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갑한테 여전히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 거죠. 지금 갑한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을이 병에게 매도를 하고 점유를 넘겨줬다는 거죠. 이런 경우 매매계약처는 지금 이게 지금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을과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따질 수 있단 말이냐라고 여러분이 반문하시지는 않겠죠, 설마? 그렇죠? 왜 이제 반문하지 않으십니까? 하려다가 그러진 않겠죠. 근데 바꾸어버렸는데 표현을 왜 그랬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물며 사실은 이건 을은 실체적으로는 자기가 매수한 땅입니다. 등기만 아직 못 받았다 뿐이지. 근데 현재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그 자가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어떻게 남의 부동산을 매매? 근데 어쨌든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게 매매가 유효되니 이건 더더욱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매도하고 병 앞으로 점유를 이전했을 때 문제는 이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과연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자, 요것은 이제 여기에 3번 경우라고 하자고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부 지금 뭘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까? 등기청구입니다.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이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다. 그런데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이 을이 병에게 매도를 하고 점유를 병 앞으로 넘겼을 때 이때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냐면, 그 판시 사항의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취지를 밝혀놓고 있냐면요, 을이 병에게 매도를 하고 점유를 이전한 것은 을이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 토지는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널리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나 앞으로 등기는 안 됐지만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자신의 소유권 행사를 널리 행사하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그런 결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런 취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제 표현에서 매우 힘주어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또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조심이란 말만 하고 있는데 뭘 또 조심하자니. 만약에 을이 병에게 이 토지를 자신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매도를 하고 점유를 넘긴 게 아니라 만약에 또 다른 병이라 하자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병입니다. 이 병이 침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이웃 사람인데, 이웃 사람. 예, 을의 이웃 사람인데, 이 자가 침탈을 해서 점유를 빼앗은 경우에, 점유가 이제 이쪽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침탈은 이건 매도가 아니잖아요. 을이 갑에게, 예? 자신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매도한 게 아니죠. 침탈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빼앗긴 것이란 말이지. 응?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어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이때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자, 여러분, 요건요 번호 4번을 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합니다. 복잡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자, 일단은 조심해야 합니다. 유력한 출제 대상입니다, 이것도.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칠판에 그림이 지금 여기 쫙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자, 을은 뭐 대금은 치렀는데 등기를 못 받았다 그러자고요. 일단 가장 원칙적으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보통의 민사 채권으로서 채권적 청구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근데 을이 자 등기는 받지 못했지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를 하고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에는요. 이때는 과거에 대법원 9 판례는 이때 소멸시효 걸린다 그랬거든요. 이 3번이. 이 3번이 걸린다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바뀐 지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바뀐 거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은 어쨌든 을이 병에게 매도라고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에는 을이 자신의 소유권을 널리 표방하고 있는 것이라 다름없기 때문에 역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침탈에 의해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을이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것은 자신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적극적 소유권 행사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냥 멍하게 있다가 빼앗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잘 여러분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16페이지 지금 그 문제에서 4번은 몇 단계를 물은 거예요? 4번 지문은 부동산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이지만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겨우 2단계를 물은 겁니다. 2단계를 여기 2번을 물은 거예요. 맞죠? 네. 뭐 1번, 4번 지문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줄 작업했죠? 아까 네, 했고요. 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2번 문제. 자, 작년 법무사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급 명령은 채권자가 법정 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그러면 지급 명령 신청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청구에 포함되죠, 그죠? 청구하면 이제 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려볼게요. 청구하면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청구, 지급 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최고 분류가 나온. 네, 그다음 2번. 하나의 금전 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러니까 일부는 변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대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연상하십시오. 예, 하나의 금전 채권 뭐 1,000만 원 중에 뭐 600은 갚았고 나머지 400이 안 갚은 게 있는데 그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럼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에는 미치나 주의하시고요.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자, 그래서 하나의 금전 채권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됐을 때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 소멸 완성됐을 때 그 400 부분에서 시효가 완성돼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600은 갚았고 400은 못 갚았는데 그 하필이면서 그 400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어. 자, 그렇게 연상하자고요. 자, 그랬을 때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지연 손해에 미친다. 이 소리는 시효가 완성된 4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그에 관련된 이자, 시효 완성
그 전에 발생한 이자, 지연, 손해금 등에는 미친다는 소리는 모두 이제 소멸된다. 소멸시효에 의해서 제로가 된다. 그러나 이미 변제 600만 부분,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는 그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분에서 못 갚은 부분이 있으면 그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의 금전 채권에서 600을 요건 이제 변제했고요. 요건 변제했고 400 요건 변제가 안 됐는데 이것은 뭐가 됐어요? 시효가 완성되어 버렸어요. 네? 이것은 시효 완성됐어요. 그건 시효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갚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시효 완성된 이 400에 대한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어떻게 됩니까? 시효 완성의 효과가 여기까지 미친다. 여기까지 미치니까 전부 이제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지만 변제된 이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 이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이 부분은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니까 혹시 이 부분에서 아직 안 갚은 부분이 있으면 그 채무자 입장에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완성된 이 부분에서는 함께 다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3번. 자, 임대차 존속 중 차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삼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으나 민법 495조의 유추 중에서 연체 차임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월세 뭐 50만 원씩이라 하자고요. 50만 원씩 두 달을 연체를 했다. 그런데 그 두 달 합쳐서 100만 원인데 그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렸다. 응? 그러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를 칠 수는 없다. 보증금하고 상계를 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우리 민법의 채권법의 그 임대차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죠?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계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계는 칠 수 없어도 보증금에서 결국은 깔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시효가 이미 완성됐지만 100만 원 연체 차임이 그것을 보증금에서 공제는 할 수 있으니까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공제하고 900만 돌려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이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행하다가 우리 민법의 상계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는 그것을 자동채권, 이미 시효가 완성된 그 채권을 자동채권에서 상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이 있는데 그 완성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 상계를 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에 있었을 때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과도 이제 관련된 지문입니다. 네. 자, 4번.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은 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주로 노동의 대가와 관련된 것은 소멸시효가 3년이죠. 의식주 관련된 먹고 마시고 보고 뭐 느끼고 이런 거 있죠. 음식점의 외상 음식비, 체당금이라고 체당금, 음식비, 그다음에 뭐 극장의 입장료, 그다음에 뭐 숙박업소에 뭐 이렇게 숙박료, 여관인데 숙박료 이런 것들 주로 뭡니까?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이 되죠. 1년. 3년은 주로 노동의 대가죠. 뭐 법무사, 뭐 변호사, 뭐 직무에 관한 채권, 그렇죠. 변리사 이런 거 직무에 관한 채권 주로 노동의 대가 3년이죠. 자, 근데 역시 뭐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도 이것도 일종의 노동의 대가니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아가
민법 666조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급인에 대해 갖는 저당권 설정 청권. 여러분, 이 민법 666조가 뭐냐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권입니다.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권입니다. 자기가 비용 들여갖고 공사를 했는데 도급인이 약속된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급인은 자기가 지은 그 건물, 물론 도급인 소유 건물이죠. 그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입니다. 그래서 그 저당권 설정 청구는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 역시 3년이다. 네. 자, 3년이다. 이런 경우는 10년이 아니고요. 보통의 일반적인 저당권 등기 청권, 부동산 등기 청권은 통상 10년인데 이런 경우는 3년이다. 예, 헷갈릴만 하죠. 예, 왜냐하면 공사대금 채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보통의 등기 청권은 10년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건 공사대금 채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이다. 그 다음 5번.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 확정 판결에서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자, 갑이 채권자,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 그 다음에 을 채무에 대해서 병이 보증인, 보증을 써줬어요. 자, 보증인입니다. 자, 이렇게 하자고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주 채무도 소멸시효가 3년짜리였고 주로 이제 노동의 대가와 관련해서 3년이었다. 뭐 1년으로 예를 들어 되는데 3년으로 하자고요. 그 보증 채무도 이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사례를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의 을에 대한 이 채권이 확정 판결을 받아서 자,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럼 듣고 계시죠? 3년이나 1년 등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확정 판결 등에 의해서, 확정 판결 등에 의해서 이 3년이 10년으로 연장이 10년. 10년으로 되면 이 보증 채무, 보증인의 이 채무도 당연히 10년으로 된다. OX, 여러분, X. 자, 보증인의 채무는 다시 말해서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채권은 그대로 종전 기간 그대로 따릅니다. 적용이 됩니다. 이것까지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자주 나오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자, 그래서 5번은 틀리고 정답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 확정 판결에서 주채무가 확정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그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틀렸다, 그죠? 틀리고 정답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이번에 길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